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분쟁이 종료됩니다. 2. 대륙횡단 철도. 3. 한국으로의 권력 이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중단철도 연결.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모스크바까지 가는 모습을 꿈꾼 이들이 많은데요. 꿈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영권까지 한국에게 맡긴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가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일본 정부가 왜 패닉에 빠지게 되었는지,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며 세계 패권을 나눠 가졌던 소련, 그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는 현재 경제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재 러시아 경제의 실패입니다. 전체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 생산 광물을 비롯해 에너지 연료 비중이 51%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자원개발 산업 국가입니다. 사실 과거 소련을 생각해보면 뜻밖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도 소련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과거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소련은 첨단 산업과 미래 기술 개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광물 산업에 의존하며 주요 수출원으로 활용하고 있죠. 미국과 다르게 제대로 된 미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묻혀진 막대한 천연가스 자원은 러시아에게 일정 이상의 부를 안겨주었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러시아 천연가스를 구입했기에 러시아는 자원 수출로 지속적인 이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에서 셰일 가스 개발이 완료되면서 러시아의 좋은 시절은 끝이 났죠. 유럽과 세계 여러 국가들 역시 친환경 에너지를 찾으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급격하게 가난해졌죠. 자원만 믿고 막대한 부채를 빌렸던 러시아는 만기일에 닥쳐오는 상환금 마련을 위해 러시아 대표 국영기업들을 매물로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러시아 철도공사 RZD도 매각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민영화를 추진하던 알렉세이 울류카이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상 더는 민영화를 미룰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다급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가 민영화 목록에서 빠졌지만 러시아가 얼마만큼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최근 러시아는 비슷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죠. 작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3.1%를 기록했는데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받는 최악의 역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경색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해졌고 러시아의 가장 큰 돈줄이라 할 수 있는 자원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실질 소득도 줄어들어 지난해에 비해 3.5%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4.9%에 달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러시아 국민들은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빈곤율 역시 12.8%를 기록. 1880만 명의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놓였습니다. 타개책이 필요했던 러시아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눈을 돌리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영화 카드를 꺼냈는데요. 러시아는 주요 협상 대상자를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없던 국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부산부터 모스크바까지 이르는 광대한 철도 사업에 예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물류 혁신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물적 교류 및 인적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철도로 이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한국은 러시아에게 남북으로 삼각경제협력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한반도 중단철도 TK의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 인력 교류를 약속한 바 있었죠. 푸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경제 개발에서 가장 문제였던 자원과 기술을 한국이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는 상당 부분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어서 서로 원원인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RZD 역시도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었죠. 세르게이 파블로프 RZD 부사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RZD 국제활동에 있어 우선순위라고 밝히며 협력에 있어 최상단에 위치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지적했죠. 또한 노후화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 친환경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하게 강조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러시아 철도공사가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로 물류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하며 노골적인 구애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크렘린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민영화 계획 대신 한국에게 시베리아 철도의 운영권을 맡기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한국에게 아예 운영을 맡겨 러시아는 이득을 챙기자는 계산인 것이죠. 한국이 시베리아 철도를 가져간다면 러시아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선 유라시아 철도 구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는 상황. 사실상 러시아와 한국 사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북한의 협력 없이는 철도 연결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은 주적이 아니다라 말하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래 먹거리에 눈을 돌렸는데요. 당장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남북한 철도 사업에 북한도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연락망 복구도 다시 추진되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 한국과 북한. 단절되었던 철도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명분과 이익이 있기에 북한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황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러시아는 한국이 아닌 일본에게 먼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일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던 것이죠. 2016년 러시아 정부는 타타르 해역 구간 약 7km와 사할린에서 홋카이도를 잇는 소야해역 약 42km 구간의 다리 또는 터널을 건설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홋카이도까지 잇자는 제안을 일본 정부에게 했습니다. 푸틴은 시베리아 철도를 일본 화물로 가능 쉽게 되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발언을 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바랬습니다. 일본 정부도 검토 중이라며 일견 긍정적인 입장을 러시아에게 보냈었죠. 일본도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한일 해저 터널을 요청하면서 연결을 원했던 상황이었는데 뜻밖에도 러시아가 선뜻 철도 연결을 제안하면서 굴러들어온 복을 잡았었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 분쟁으로 인해 러일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쿠릴 열도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경한 푸틴에 맞서 일본 총리는 지속적으로 쿠릴 열도 선 반환을 요청했고 결국 정치적 갈등 덕분에 시베리아 철도를 홋카이도까지 연결하자는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들어온 복을 차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적극적인 제안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유라시아 횡단열차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슨 수를 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한국에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일본. 반면 한국은 꿈에 그리던 유라시아 횡단열차 프로젝트 착수가 목전에 도착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죠. 2022년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입니다. 전국에서 관측 가능했던 만큼 많은 분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발사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물론 국방부에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 없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바람에 한때 미사일 오발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 군에서 공중 요격한 거다. 심지어 UFO다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다렸다는 듯 수십 개의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에 대한 온갖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제는 많은 분이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을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돌발 이벤트쯤으로 기억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꺼리튜브에서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한국형 고체면류 우주발사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벼르고 별은 대한민국의 통쾌한 대역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을 은밀하게 준비한 역대급 한방이 드디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고체면류 우주발사체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고체면류 우주발사체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고체면류 우주발사체는 이미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1차 시험 비행을 진행했었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큰 화제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야말로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이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부터 한국은 이런 위험한 기술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일본도 2013년은 되었어야 고체면류 로켓인 입실론을 발사했는데 한국이 벌써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을 리 없다 등 어처구니가 없는 망발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먹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작질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름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인데요. 1970년대 한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게 되자 미국은 물론 소린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은밀하게 핵무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련,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 1호 골칫범이 한국이 군사력이라는 힘까지 갖게 되면 정말 사달이 나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을 상대로 신중 외교를 펼치던 미국이 가세하면서 한국이 군용 미사일과 민간인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대국들의 이권을 위해 힘없던 한국을 제물 삼아 상호 간의 정치 노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은 망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막화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차츰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끝까지 반대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수준 미달 군사력을 생각하면 그나마 한국과 대등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집단은 해상자 의대뿐인데요.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한국군의 상륙을 허락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민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사일 전력까지 확보한다면 일본은 쪽도 못 써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니 일본에서 탄도미사일의 기반이 되는 우주기술을 한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을 쓰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 따위야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결국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21년 완전 폐지를 맞이했습니다. 힘이 없어 맺어야 했던 족쇄가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1년 만에 한국은 3월 고체면류 우주발사체 1차 비행시험, 6월 누리호 발사시험을 연달아 성공시켰고 마침내 12월 고체면류 우주발사체 2차 시험까지 성공했는데요. 사실 머리카락 하나 굵기 정도의 모차에도 사업이 자초되는 우주기술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이런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의 고체면류 우주발사체 2차 시험 비행은 한반도 전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선양시와 하얼빈시 등을 포함한 동북 삼성 일부 지역, 러시아 프리모의 남부, 일본 규슈와 도쿄 등에서도 관측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압박했던 나라들을 난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입장에서 지극히 당면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탄도 미사일 기술을 차고 넘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굳이 공개해서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신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인데요. 오히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가림막으로 사용해서 한국의 진짜 저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체면류 우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의 기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고체면류 우주발사체의 위성이 아니라 탄두를 탑재하면 그대로 ICBM이 되는 건데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ICBM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재도입 기술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면류 우주발사체가 ICBM에 연상되게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체면류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주발사체는 고체면류와 액체면류로 나뉩니다. 일례로 누리호가 사용한 건 액체면류인데요. 액체면류는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재점화까지 가능합니다. 또 추력 제어가 쉽기 때문에
발사체 하나가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사체 엔진을 만드는 게 복잡하고 발사 직전에 수시간 동안 액체 연료를 주입해야 됩니다. 액체 연료의 산화제가 발사체를 부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즉 군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느 나라에서 적군이 몇 시간이나 연료를 주입 중인데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모직 북한처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액체 연료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는 고체 연료를 제어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고체 연료는 미리 충전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만 한번 불을 땡기면 추력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표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군사용으로 최적인데요. 한국은 다름 아닌 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의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원했던 목표 궤도에 정확히 만착시켰습니다. 주변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현무사를 개발하면서 ICBM 급발사체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무사일은 2.5톤 이상의 탄두로 최대 8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엔진 한 개의 추진력은 이미 현무사 이상의 수준으로 엔진 하나하나가 사거리 3,500km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과 동급입니다. 그동안 일반 지면을 180m 이상 관통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던 현무사의 비밀이 밝혀진 건데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사거리를 5,500km라고 가정하면 시험 발사 장소민 태안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고 러시아 또한 절반 이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러니 북한, 중국, 일본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시험 일정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밤에 발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미리 일정을 발표하면 또 한미 미사일 지침 같은 얼토당토 않은 견제가 들어올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단 속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졌습니다. 마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가 상승 단계에서 신묘한 빛을 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는 황혼현상무로 미란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층권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어두워 보여도 뒤에서는 누구보다 찬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처럼 대한민국과 시청자 여러분의 2024년이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어느새 서방 무기체계의 표준 자주포로 자리잡은 자랑스러운 K9. K9을 생산하는 하나디펜스는 주문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 도입 문의와 추가 주문까지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2017년에 K9을 구매해가서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가 38대나 추가 구매를 요청해와서 하나디펜스의 공장은 더더욱 바빠질 예정입니다. K9 도입을 통해 포병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는 핀란드는 K9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지 퍼레이드에도 동참시키고 K9이 참여한 대대적인 포격 훈련 영상도 공개하곤 했죠. 오늘은 그 영상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인 침엽수림을 K9 자주포가 가로지릅니다. 잎과 가지에 얼어붙은 소리는 영하 40도에 달하는 이곳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말해주는 듯합니다. 자리에 멈춰선 K9은 순식간에 표적을 겨누고 포탑 내부에서는 승무원들이 사격 재원을 입력하고 탄약의 자동 장전을 보조합니다. 이윽고 굉음과 함께 포신이 불을 뿜습니다. 자동 장전기에 로봇팔이 즉시 차탄을 장전하고 K9이 순식간에 두 번째 불을 뿜습니다. 카렐리아, 포병연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봄의 마지막으로 배치되는 자주포는 훈련 후 투입될 것입니다. K9 곡사포의 훈련이 시작되면서 현대적인 기갑 포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현지 훈련장에서 K9 훈련 및 사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장은 곡사포의 성능에 비해 다소 조잡한 편이어서 인근 지역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병사들이 발사 준비를 마친 K9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몇 분 안에 임무를 완료한 후 이동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서만 발사할 것이라고 투우모 아오넨 중령은 말했습니다. 승무원 과정은 이미 2021년 가을에 시행되었습니다. 포반장 보직은 1월에, 그 외 승무원 보직은 2월에 선발됩니다. 가을쯤에는 자주곡사포 포대의 첫 번째 부품도 대량 생산될 것입니다. 훈련에는 사문에 155기 갑자주포 및 유보수 부품이 있는
포대 인원의 절반이 항상 대동됩니다. K9은 독립적으로 사격 명령을 받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사격 값을 계산하고 실제 사격을 수행한 후 즉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전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 몇 분 안에 일어납니다. 기갑 포병에는 새로운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투에서는 신속한 판단이 강조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한 판단력은 표준화된 운영 원칙을 의미하며 특히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으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K9은 불과 몇 분 안에 포격을 시작할 수 있는 전술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화력 단위입니다. K9이 투입되는 새로운 포병 체계에서는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 후에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 성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튼 전장 모니터링 및 포병들의 상황 파악은 이러한 체계의 기초를 만듭니다. 광범위한 전장에서도 작전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 장치와 공유하고 몇 분 안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가까운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항상 추측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면 항상 늦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의 전술과 작전 기술입니다. 다양한 상황별, 대안에 대한 계획 및 운영 지침은 빠른 작전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M18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이지만 전체 운영 관리 체인이 정보와 명령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고 전차가 땅을 흔들고 호신이 화염과 포탄을 하늘로 쏘아 올릴 때 적진은 이미 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카렐리아 포병연대의 사령관 투오모 아오넨 중령은 함께 일하고 생각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기술을 연마하여 현대 전장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더욱 강력한 준비 태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듯 핀란드는 K9을 통해 현대적인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9은 현재 러시아의 마수가 뻗쳐올 가능성이 높은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에서 K9을 구매해가자 핀란드도 이에 동참했고 그 후에는 폴란드가 찾아와 어마어마한 물량을 계약했죠. 나중에 밝혀진 뒷이야기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던 K9의 혹한기 테스트 결과가 노르웨이 국외로 유출되어 주변 국가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 뛰어난 성능에 감명받아 핀란드와 폴란드가 K9을 실제 구매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실험이 나름의 보증이 되어졌던 것이죠. 서방 무기 체계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오면 그 나라 감성에 맞는 멋들어진 제식명을 붙여주는 게 관례입니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구매국 사양에 맞는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고품 수출일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인데요. K9같이 세계 각국으로 팔린 무기의 경우에는 그만큼 제식명도 다양합니다. 튀르키예에 팔린 K9은 폭풍이라는 뜻의 프르트나, 에스토니아와 인도에서는 천둥이라는 뜻의 투우와 바즈라, 노르웨이에서는 바이킹 신화의 신인 비다르, 호주에서는 헌츠맨이라는 별명이 각각 붙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양손 망치라는 뜻의 모클이라는 제식명이 붙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셨듯 핀란드는 실제로도 양손 망치를 운용해보니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핀란드는 현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쭉한 국토를 지닌 핀란드는 그 길쭉한 땅의 동쪽 전분을 무려 1300km에 걸쳐 러시아 국경과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딴맘을 먹고 유럽을 향해 서진하게 되면 한순간에 전국토가 최전선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핀란드는 국력에 비해서 육군 병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특이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력에 비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뿐이라서 러시아를 상대로 견뎌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토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토 측에서도 핀란드를 포섭하면 러시아를 압박하는 전진기지가 더 국경 가까이에 생기는 것이므로 작년 7월 정상회의를 통해 핀란드의 가입 신청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 국제기구라는 것이다 그렇듯 이것은 나토 전체를 뭉뚱그린 의견일 뿐. 그 내막에는 개별 회원국들이 각자 다른 저울질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들 중에서 핀란드의 합류를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였죠. 튀르키예에는 현재 에르도안이라는 독재자가 정권을 쥐고 있고 이 때문에 나토의 발당 부분은 있지만 서방과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에르도안은 현재 튀르키예 국경 근처를 포함한 중동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으며
쿠르드족은 이에 맞서 PKK라는 집단을 만들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의 영토를 확보하고 독립할 가능성을 보이자 2019년 튀르키예는 이곳을 침공하는 초강수를 뒀다기 주변국들의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이때 튀르키예에 대한 국제 제재의 일환으로 튀르키예를 상대로 하는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내렸고 이때부터 튀르키예는 핀란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핀란드의 나토의 도움이 절실해지자 졸지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게 됩니다. 나토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는 이를 이용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 결정권을 손에 쥐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핀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셨듯이 핀란드는 자존심 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핀란드는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튀르키예의 요구대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 것이죠. 튀르키예는 핀란드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고 아마도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핀란드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토와 함께 훈련하고 합동작전을 펴기에는 구소련제 무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노후화돼서 전투력이 떨어지고 정비가 힘들 뿐더러 나토 표준인 서방 무기 체계와도 맞물리질 않습니다. 그나마 육상군 최대 전력인 주력 전차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2로 교체해뒀지만 그마저도 최신형인 2A7이 아닌 2A4와 2A2입니다. 이들 역시 도입된 지 오래되어 이미 경쟁력을 잃었죠? 핀란드는 나토 합류를 위해 군을 현대화하고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는데 일단 효율적인 방법부터 추구하기로 합니다. 바로 포병 무기죠. 핀란드는 자주포, 견인포, 곡사포, 로켓포 등을 상당히 숫자 갖추고 있지만 거의 전부가 구소련제였습니다. 핀란드는 이중 자주포와 로켓포를 각각 한국제 K9과 미국제 MLS로 교체했는데 영상으로 보셨듯 이는 꽤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후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서방 무기 도입을 더 확대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번 그러했듯이 괜찮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으며 제때 납품이 가능한 한국이 다시 한번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웃 국가들인 폴란드나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 대량 도입으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자극받겠죠. 이렇듯 추후 핀란드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두 나라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